여러 가지 꿈을 꾸고 도전을 해봤던 이라크인데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뭔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꺼내든 카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스커드 미사일 공격입니다. 7발의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군에게 발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발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한테 쏜 거예요? 갈등 자체의 성격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제 이라크와 아랍의 구도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보복을 하러 오면 네.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야, 중동 국가들 네. 입장에선.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압박 들어오잖아요. 우리 공군기 보내서 우리가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하니까 기다려. 그럼 우리가 스커드를 막는 걸 보낼게.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스커드를 막으러 가는 거죠. 1월 29일 날 이 슈어츠코프 장군이 뭐라고 언론에 얘기했냐면 패트리어트 명중률이 100%다. 우리한테 날라온 33발 다 격추시켰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처음에는 100%라고 했잖아요. 명중률이. 첫 번째 조사를 해봤더니 100%까지는 아니고 한 80%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2년 후에는 이 명중률이 100%에서 80%로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30%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나중에 뭐가 드러나냐면 이게 패트리엇의 제조사가 레이시온사였거든요. 이 환상적인 100%의 스코어가 당시에 레이시온사 기술진들이 개입을 해서 스코어를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 실제 명중률은 20%. 에이. 그나마 거기서 본체를 제대로 맞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트리어트 신화가 허상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언론에서 결국 스커드를 맞추는 노력 자체를 과장해서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증언을 한 분이 계세요. MIT 대학의 시어더 포스톨 교수가 정면으로 국방부한테 반박을 한 거예요. 비디오 화면을 이 사람이 다 입수해서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91년 당시에 방금 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 발도 직격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근데 국방부가 그때 변명을 했죠. 패트리엇이 이게 원래 항공기 요격용이거든요. 네. 항공기 요격용은 직격이 아니라 이렇게 산탄총 같이 팡 이렇게 작은 탄두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맞았는데 산탄총 같이 맞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변명을 늘어놨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고속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파편 갖고는 이게 궤도가 잘 안 바뀌어요. 떨어지는 걸 이렇게 딱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이게 확 쓰러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파괴도 안 되고 정작 큰 파편들은 그대로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제대로 파괴되진 않죠. 그래서 요즘 최신형 패트리엇은 거의 다 직격으로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맞춰서 하드킬로 하는 방식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각을 보여준 사람이 이스라엘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단 션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이에요.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공은 신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스쿼드는 못 잡은 거예요?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 패트리엇이 스커드를 잡은 게 아니라 그나마 걸프전 때 다국적군의 스커드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잡듯이 스커드 발사대를 찾아다녔어요. 뭐 특수부대가 투입된 네, 거예요? 특수부대 죄다 파견했습니다. 발사 원점을 그냥 타격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스커드 사냥 때문에 미 공군이 F-15, A-10 그다음에 아파치 헬기를 총동원해요. 거의 24시간 떠 있어요. 너네 떠 있다가 특수부대가 무전대 좀 가서 파괴해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미군 특수부대가 대물 저격총을 가져갔어요. 12.7mm짜리. 이게 스커드가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7mm 대물 저격총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무력화시킨 그냥 미사일 총으로 쏴버려 이렇게? 예. 이런 스커드 사냥 덕분에 첫 주에 38발 날라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18발로 급감을 해요. 슈어츠코프는 이걸 안 하고 싶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전력은 이런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워낙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딕 체니 국방장관이 결정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거 투입해 라고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나마 고정식 발사대는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동식 발사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F-15나 F-16의 상당수가 여기에 투입이 됐고 뭐 제이스타스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걸 하기 위해서 배당이 됐고 실제로 1월 21일입니다. 그 하루 동안 30%의 소티를 스커드 미사일을 찾는데 동원이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항공작전의 전체적인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스커드 사냥에 배정된 게 한 4.2%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스커드 찾는 노력을 더 과장을 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달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한테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예전에 보도를 통해서 봤던 전쟁 소식을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잘 못 느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라크의 반격이 꽤나 타격을 줬었네요. 이스라엘이 보복했으면 그렇죠.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모든 게 다 뒤틀려 네. 버렸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의외로 이라크가 약간의 돌파구를 찾아낸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 약간은 이라크에게 의외의 일격을 맞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라크 전쟁을 사담 입장에서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전으로 끌고 와서 미국인들의 어떤 반전 여론을 이끌어내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네. 그런 방법인데 뭔가 출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미군의 출혈을 줘야지 뭔가 방법이 생기는데 네. 그래서 항공작전이 한참이었던 그러니까 다국적군의 항공작전이 한참이었던 1월 29일에 공군이 아니라 지상군을 이용해가지고 이 지상군으로 하여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쿠웨이트 국경 인근의 해안 도시였던 카푸지를 공격합니다. 당시 카푸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었고 미 해병대 2개 수색중대 2개 중대만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라크가 출혈을 주기에는 타격 장소를 잘못 골랐죠. 이미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라크군이 사우디 국경에서 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느꼈죠.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맛보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정면 공격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이제 항공 자산을 요청을 했는데 공군에서는 워낙 당시에 전략 폭격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안 보내줬고. 그다음에 해병대 같은 경우에도 야, 이런 빈 곳을 굳이 공격할 일이 없다.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뭐 카브리트 고급 기지나 이런 데 공격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항공 자산을 거기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병대 다급한 요청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군이 카푸지를 대단히 손쉽게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야, 이거 카푸지를 점령당했다라는 건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들 사막의 방패라면서 방패가 뚫렸네요. 아랍 세계 사람들한테 이 카푸지의 점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지금 사우디 영토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라크군이. 아, 이라크군이 지금 꽤 잘 싸우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라크군이 승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뚫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세인은 사실 이 카푸지를 점령해서 그 다음 목표가 뭐다 이게 없어요. 그냥 한번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덜컥 점령하고 나니까 후세인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에 이제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국왕 파드 알 사우드 국왕. 그다음에 오른쪽이 칼리드 왕자님이세요. 아랍 합동군 총사령관이십니다. 다국적군의 양대 산맥 네. 중에 사우디 주축 대장이잖아요. 완전 붕어빵이죠 보면. 지금 사우디 왕 많이 화난 이게 얼굴이에요. 굉장히 많이 화났어요. 이거 점령 당할 때 지금 심 교수님 그랬잖아요. 항공 지원을 요청했는데 미군이 항공 지원을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노가 폭발했죠. 그 다음에 1월 30일 오후에 이라크군이 카푸지 점령하고 난 다음에 또 증원병력을 보내니까 이걸 못하게 해라. 그래서 B-52를 출동하게 해라.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동시에 우리 왕자님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너 뭐 시켜줬어? 총사령관. 너 내가 마음 한 번 먹게 달렸어. 이제부터는 너 알아서 해. 내가 항상 내가 눈 뜨고 지켜볼 거야. 전화를 탁 끊어. 넌 이러면 넌 등유도 없어.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왕자 입장에서는 차기 계승 순위에서 내가 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총사령관에서 제일 앞서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깨갱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순위 밀리죠. 완전히 이건 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탈환 작전을 실시하고요. 카타르군하고 혼성 부대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1월 30일 오후 11시에 제2 사우디 방위군 여단 7기가 보병대대하고 카타르군 전차 부대가 미 해병대의 포격 지원을 받으면서 카푸지 남서쪽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라크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 몇 시예요? 야간이죠. 야간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이. 이라크군하고 사우디 카타르 혼성군하고 굉장히 격렬한 전투를 합니다. 우다다다닥 막 불꽃 서로 피해가 없어요. 왜요? 저쪽인가 봐. 우다다다닥. 와! 분명히 적은 괴멸됐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야, 근데 괴멸된 애들 치고 정말 잘 쏘지 않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 이라크군 지원을 위해서 오기로 했던 이라크군 지원부대 있죠. 얘네가 B-52한테 걸립니다. 이게 이라크군의 제20 기계보병 여단이었거든요. 기갑 차량이 80대였어요. 얘가
뭐에 맞았냐? 하필 여기에다 통상 폭탄이 아니라 클러스터탄을 틀어줬어요. 확 퍼지는 거. 확산탄을 떨어뜨렸어요. 이거에 맞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A10이 온 거예요. A10이 깨끗이 정리합니다. 야, 이건 뭐 엎친 데 덮쳤네요. 이 사이에 이 사우디군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우리가 야간에서 싸웠는데 쟤네가 별 피해가 없고 쟤네가 진지 지키고 있지 않냐. 우리 다시 재편성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차 부대가 증강이 돼요. 사우디 지상군 제8기계화 보병대단하고 제5기계화 보병대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15분간 미 해병대가 포격 지원을 해줘요. 준비 포격을 하고 주공인 제7기계화 보병대대하고 카타르군 전차중대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소대가 카푸지로 돌입을 합니다. 이때가 오전 8시 30분이었어요. 그다음에 좌측에서는 예비대인 2개의 기계화 보병 중대가 전진하면서 엄호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증원하기로 했던 사우디군 전차 부대가 제때 도착을 못했어요. 지금 왕자님은 어때요,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애달한 급하잖아요. 왕자님 전차 안 왔는데요. 내가 약속해서 8시 반에 공격하기로. 그러니까 이거 전차 부대 안 온 거 상관없으니까 야 대전차 미사일 있잖아. 그냥 들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 작전이 돼야 되는데 단독 네. 작전으로 밀어붙여. 근데 여기서 이라크군이 격렬하게 저항. 아, 이라크군도 참호를 파서 방어 어점을 마련했고 이라크군은 전차가 있었거든요. T-55 전차에다가 RPG 쏘고 중기관 총 갖고 막 격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근데 오전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라크군 점령부대 증원을 위해서 제5기계화 보병사단의 제26 전차여단이 쿠웨이트에서 카푸지로 진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라크군 증원 병력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대규모 부대였어요. 이 늘어선 게 3km 늘어서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전차 장갑차 합해서 100대예요. 얘네가 만약에 카푸지까지 들어와서 네. 이라크군하고 합류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줄 모르죠. 그렇죠. 이때는 완전히 아랍군의 공격이 좌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은 미 항공 부대가 지원을 해줘야죠. 마침 그때 미 해병 항공대는 다른 쪽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라크군을 막을 게 현지에 있는 아랍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신 차리고 싸웁니다. 이라크군 전차들이 오잖아요. 이제 이쪽 전차가 별로 없잖아. 네. 그러니까 뭐 하냐? 장갑차에 있는 토우 미사일 발사기가 있어요. 네. 이걸 매복시켜놓고 침착하게 조준합니다. 침착하게 조준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사실 그 미사일 그때 망원경으로 계속 쫓으면서 이렇게 조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그렇죠. 자동 조준이 시선. 되는. 네. 성공을 합니다. 아. 여기서 이라크군의 증연 병력을 격퇴해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였냐? 이라크군의 전차 및 장갑차 13대를 격파한다. 그다음에 6대를 포획하고요. 포로를 116명이나 잡아요. 그다음에 그 이라크군의 제26 전차여단 증원부대 주력은 어떻게 됐냐? 하필 얘네가 지뢰지대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왔냐? 미 해군 항공대가 왔어요. 얘네가 지뢰지대에 묶여서 이 전차 부대가 아주 예쁘게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폭격 막기가 너무 쉬운 상태. 그러니까 눈 감고 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눈을 감고 쐈습니까? 아, 그 정도로 쉬웠다는 예, 얘기예요. 예. 그 정도로 쉬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여기에서 이라크군 증원부대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또. 그리고 정오 무렵에 사우디군은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사우디군이 아니었습니다. 야, 뭐가 날 총알이 빗발치든 대전차 미사일이 빗발치든 RPG가 빗발치든 무조건 들어가. 소규모 시가지에서 전투를 반복하면서 용감무쌍하게 사우디군과 카타르군 연합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격렬한 격전 끝에 카푸지를 아랍 연합군이 탈환합니다. 사실 미군도 아랍 연합군 단독 작전으로 탈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군이 여력이 없었거든요. 여기다가. 그런데 긴가민가 했는데 탈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한테 그때부터 미군 쪽에서 막 전화가 옵니다. 슈워츠컵도 전화했어요. 잘했다. 야, 왕자님, 난 진짜 왕자님 같이 용감무쌍한 총사령관이 앞에 나갔으니까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막 됐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푸지 전투가 깨끗하게 끝이 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왕에 올랐습니까? 못 올랐습니다. 최 박사님 이거 너무하시네. 그.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제. 어쨌든 뭐 첫 번째 걸프 전쟁 주요 지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푸지 전투를 통해서 이라크군이 과감한 전투를 통해서 카푸지를 차지했지만 또 우리 왕장님께서 불굴의 의지로 카푸지를 탈환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상전 이전에 이라크군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뭐 전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라크군 같은 경우는 학살 수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공 작전에서는 뭐 압도적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건 제대로 한번 공격해 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목표를 성공하지 못했죠. 그리고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라크군의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것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 물론 칼리드 왕자가 앞장서서 열심히 잘 지휘를 하긴 했지만 아랍 합동군의 실력도 영 좀 그렇다. 근데 저는 여기에 네. 좀 반대입니다.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가 침범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국 영토가 침범을 당했는데 이걸 미군 지상병력이 와서 같이 몰아내준다? 이건 또 다른 걸 거예요. 네. 즉 우리 아랍 군대, 적어도 사우디군이 중추가 되는 아랍 군대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네, 당연히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긴 했지만 그런 전투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이 특히 현대전의 핵심인 재변 협동이나 이런 모습에서 역시 후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해 준 거는 공군력이었다는 결정적인 걸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투 이후에 미군이 나중에 지상작전을 할 때 아랍 합동군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 같이 싸웠던 해병대가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끼리는 치열하게 싸웠지만 미군이 보기엔 그냥 막싸움이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공작전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작전의 성과가 확실히 나타났던 시점입니다. 이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앞으로 예정된 지상작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의가 있었어요. 안 하면요. 안 하면 항공작전으로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자라는 그냥 항공작전으로? 네, 그런 논의들이 이제 안에서 무르익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만 쫓아내는 것으로 그렇죠. 항공작전. 네, 그러니까 후세인만 굴복시키자라는 거죠. 2월 2일 날 이제 딕 체니 국방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라크의 해공군 전력은 이미 기동 불능 상태다. 앞으로 이라크군의 전력을 50% 이하로 저하시켜서 2월 중순이나 하순에는 예정대로 지상작전에 돌입한다.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공군의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전쟁은 충분히 공군력으로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공군이 주역이 되기를 원했었고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태평양 네. 전쟁 때부터 뭐. 이에 맞서는 특히 이제 육군 측 주장, 슈와츠코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상 파월, 콜린 파월이나 이런 주장은 뭐냐면 야 이미 지금 전략 폭격을 많이 했다. 근데 후세인이 항복했느냐? 항공작전만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은 완전한 망상이 아니냐? 뭐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고 내전 때도 그랬었잖아요. 네. 야 이거 뭐 우리가 다 끝냈어. 어차피 네. 이렇게 놔두면 괴멸될 거야. 근데 결과는 사실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상전도 어느 정도는 강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으로 힘이 실리게 되는 계기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수뇌부 정치권에서 이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공화국 수비대도 선멸도 하고 후세인을 확실하게 굴복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작전에 힘을 싣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항공작전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누가 나서냐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나섭니다. 거기에 이제 프랑스까지 이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죠. 즉 고르바초프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전쟁을 본인이 이라크와 미국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를 해가지고 뭔가 후세인한테 이런 안을 제시를 하고 미국한테 야 후세인이 이런 거 원한다더라 전쟁 끝내자. 본인이 뭔가 이 전쟁 끝내는 데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노벨 평화상. 디오도르 루스벨트. 네, 맞습니다. 소련이 여전히 어떤 국제 정세에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기신적. 네, 레버리지가 여전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후세인하고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조건을 막 서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미국 측에 제시했던 조건은 뭐였냐면 일단 정전을 한다. 그런 다음에 이라크는 정전을 한 다음 날부터 무조건 철수를 하겠다라는 것을 부시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부시가 딱 보더니 한숨을 확 쉬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어떤 이 노력이 있는 건가? 김 빠지는 거죠. 힘 빠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 부시가 CIA 국장 출신인데 그렇죠. 그런 거 하나 못 있겠어요. 네, 그렇다고 또 고르바초프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정을 또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서 부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라크군의 대규모 철수가 개시되기 이전에 우리는 정전할 수 없어. 그리고 철수는 96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해. 이런 조건을 딱 붙이니까 사실 그 조건은 이라크가 수행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르바초프는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소련의 중재에 의한 전쟁 종결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비록 이 전쟁의 정치적 목표는 쿠웨이트 해방이지만 내심 이번 기회로 후세인이 몰락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공화국 수비대 다 살아가고 하면은 후세인이 또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힘을 잃지 않는 거.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후세인 정권 타도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뭔가 전쟁을 후지부지하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던 거고 그 확실한 카드가 지상전이었던 건데 때마침 여러 가지 이제 CIA부터 시작해서 정보 보고에 따르면 전략 폭격부터 시작해서 상대방 군대를 약화시키는 이런 항공 작전에서 이라크 군대가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시가 발표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장비가 한 30% 정도 파괴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라크군 같은 경우는 50% 정도 파괴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공화국 수비대는 25% 정도 가까이 뭐 저하된 것 같다.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아직도 이라크군은 살아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전후에 이제 미국에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에어파워 서베이라는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들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사실 이 공중 폭격으로 공화국 수비대는 거의 피해가 없었다라는 게 또 밝혀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항공 작전으로는 이라크군 전력을 기대만큼 많이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그 말은 이 전쟁을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는 역시 지상 작전이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 폭격 얘기들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공군만으로서 적을 항복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략 폭격하고 원자탄 쓰고 그러면서 일본이 항복했던 경험이 있지만 이후에는 이거 가지고 끝나지가 않았고요. 네. 또 정전협정을 하고 또 베트남 케이스 또 평화협정하는 이 과정에서 폭격을 더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폭격을 하고 공군력을 이용을 하겠다. 근데 끝나고 나서 상대방이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이 네. 저는 여기에도 분명히 좀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경험을 알고 있으니까 네. 이걸로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라크군 같은 경우도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전차 같은 경우 숨으면 되거든요.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B-52가 이제 전차 공격을 하게 되는데 B-52는 그냥 정말 멍청이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게 또 바람 불고 막 이러면은 폭탄이 또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군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는 결국에는 깃발 꽂는 거는 육군이다. 이건 또 육군의 믿음인 거죠. 그렇죠. 네. 육군은 맨날 저 또 바둑판 그린다 또 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지상군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이 말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다국적군이 참전해서 그런 건지 참 작전명도 많이 불렀던 게 아마 이라크 전쟁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자, 대규모 지상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작전의 목적은 뭐냐면 후세인 정권 타도가 아닙니다. 그럼요. 공화국 수비대를 선멸하는 겁니다. 정권의 힘을 팍 빼버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독재 정권이 다음번에 들어가더라도 힘을 갖지 못하도록. 네, 이거 그냥 후세인 정권 타도하는 것은 그 목표를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유엔 결의안을 넘어서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했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화국 수비대를 거의 무력하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후세인과 공화국 수비대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이 두 가지인데 최선은 우리가 폭격하다가 후세인이 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공화국 수비대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네. 거죠. 근데 공화국 수비대를 선멸한다, 망가뜨린다가 네. 전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장 해제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수하츠코프가 선멸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파괴된 적이 더 이상 군대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사 조직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의미하는 선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했던 후세인의 어떤 기반으로서 연결고리를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군대로서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네. 아예 점령을 해서 정치적, 사회적인 어떤 단절을 하게 만든다라는. 아니, 그건 꼭 그런 아닙니다.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적군의 지역까지 올라가서 거기를 다 점령하는 건 아니지만 군 부대라는 거는요, 이 작전 명령 체계라는 게 있고 그 안에 필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의 핵심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일단 명령 체계들이 연결 못하도록 잘라버리는 거고 여기에는 군에는 정보 기능이 있고 보급 기능이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의 주요 기능을 없애버리면 이건 부대로서 활동을 못하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대한. 선멸의 의미가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재건을 하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군대를. 배기차를 다 박살내면 이제 밥 먹을 데 없으면 이제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네,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왜 하필 이라크 다른 부대들도 아니고
공화국 수비대를 이제 섬멸하느냐가 목표가 됐냐면은 그거는 결국 공화국 수비대가 후세인 정권의 가장 큰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수립 자체가 69년에 이제 원래 대통령 경호원으로 수립됐다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대규모 군대를 확대가 됐고 주요 기능 자체가 이 후세인 정권의 안정을 유지를 하고 내부 외부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제 그런 부대였고 어떻게 보면 나치 SS하고 비슷해요. 네, 비슷한 거죠. 친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보면은 징집병들도 아니고 다 지원자들입니다. 와, 지원을 네, 하세요. 또 어마어마한 또 대우를 받아요. 뭐 보너스도 받고, 뭐 차도 받고, 뭐 별도의 월급, 별도의 보조금까지도 받고, 뭐 주택도 받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군대의 성격을 넘어서 이라크 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봐도 돼요. 근데 그만큼 정규군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최신식 T-72 전차를 포함한 현대식 장비를 갖추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라크 군에서도 최엘리트 그룹이었다, 정예 부대였다. 독재 정권은 다 저런 부대들이 있죠. 그래서 공화국 수비대를 무너뜨리면 후세인 자체를 뭔가 이제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제기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 앞으로 후세인 정권도 존립하기가 위태로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정말 몰라서 그냥 질문을 하는데요. 네. 혹시 네. 시아파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아, 시아파를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있긴 있는데 근데 장교층은 없어요. 시아파 중에서 뭐 충성심이 입증된 그렇죠. 극히 소수만 발탁이 되고 네. 순위파가 장교단을 사실상 다수가 장악하고 있고 사담 후세인의 동양 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공화국 수비대에 들어가 있었던 시아파들은 또 그걸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는 특별히 발탁되고 지원해서 들어왔다라는 네, 이제 그런 엘리트식이 엄청나게 강했던 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전략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만 수적으로는 비슷한 이 상황에서 이라크군도 지금 대비를 할 텐데 어떤 방어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막대한 병력을 국경지대에 쫙 깔아놓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역시 아주 정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겹으로 방어부대를 배치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일단 이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일선에 네. 이제 6개 군단 42개 사단을 전개해 놓습니다. 전체. 네네. 전체 두는데 조금 더 나눠 본다면은 쿠웨이트 남쪽에 2개 군단 16개 사단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라크군이 주목한 지역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구 쪽입니다. 아, 네. 인천 상륙작전에서 배후를 딱 쳤듯이 상륙작전. 역시 이 아무래도 미군은 장기가 상륙작전이 아니겠느냐. 아무래도 정면 승부로 해서 들어가면은 피해가 클 걸 당연히 예상하니까 우리 뒤쪽을 상륙작전을 시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구 쪽에도 꽤 적지 않은 병력을 배치해놓습니다. 2개 군단 거기 대략 15개 사단 정도를 갖다가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에서 서쪽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 사우디와 직접 맞닿고 있는 사막 한가운데 국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내버려둘 수는 없어갖고 거기도 2개 군단을 배치하지만 거긴 병력이 적었습니다. 10개 사단 정도. 그리고 이렇게 일선에 6개 군단이 배치돼 있고 그 2선에 작전 예비대로 2개 군단 4개 사단을 갖다가 쿠웨이트 후방에서 혹시 저쪽이 아무래도 강펀치를 날려갖고 뚫리면은 그때 우리 예비대가 맞아 싸우겠다. 그래서 2개 군단을 배치해놓고 있었고 마지막 3선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이라크군의 핵심 최정예 공화국 수비대가 여기 배치돼 있었습니다. 전력도 막강합니다. 기갑사단이 2개, 기계화사단이 하나, 보병사단이 4개, 그리고 특수전사단이 하나까지 해서 가장 내륙에서 대기하면서 어디가 될진 모르겠지만 주공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 병력을 한꺼번에 몰아쳐서 우리가 적을 확실하게 꺾어주겠다. 이렇게 전통적인 삼겹방어를 갖다가 구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공화국 수비대 같은 경우는 전략적 예비인 거죠. 확실히 보면 이라크 군대가 그냥 당나라 군대는 아니에요. 혹시 전략도 그렇고 방어 라인을 잘 구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네. 뭐 우리가 입장 바꿔서 사담 후세인이라고 생각해도 야 그래 내가 생각해도 우리 부대 잘 배치해놨다. 이거 어느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맺히고 저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엎어치고 해서 이거 우리 싸볼만 하겠는걸 하면서 으쓱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만 지상작전 시작 전에는 항공기에서 하도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나 있었고 탈주병들도 있었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아, 그렇죠. 네. 내상을 많이 입은 게 입었다. 사실이었어요. 내상을 입었다. 하지만 공화국 수비대의 충성심은 흔들림이 없었겠죠. 공화국 수비대는 비교적 온전하게 그렇죠. 있었다. 내륙에서 온전하게 있었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 공화국 수비대를 타겟으로 어떤 작전을 돌입합니까? 슈어츠코프는 이제 이라크군이 전혀 예상하기 힘든 그런 방향에서 주공을 이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공화국 수비대가 이제 쿠웨이트 국경 쪽부터 해서 쿠웨이트 쪽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애들을 격파하기에 좋은 방법은 사우디 국경에서 쿠웨이트로 그냥 정면 공격하는 게 사실 깔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다국적군의 피해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화국 수비대를 섬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회 기동해서 퇴로 처단해서 포위 섬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계획이 일익포인 겁니다. 7군단도 데려오고 결국 병력이 많아지게 되면서 포위를 하는 이 깊이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가는 기동거리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 쿠웨이트 왼쪽에서 살짝 포위할까 하다가 아, 병력 더 많이 오네. 좀 더 가야지. 더 크게 포위해야지. 더 크게 포위하면 할수록 어때요? 선멸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대범한 계획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범한 계획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이 장거리 볼을 던져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터치다운 딱 하는 헤일 메리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하나하나 찬찬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점수 따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걸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우회 기동해서 때려야 되는 이 부대를 미리 서쪽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만이나 되는 병력을 제한된 도로를 따라서 2차선 도로밖에 없었어요. 석유 운반하는 약간 정말 조그만한 도로. 이라크 공격을 또 안 받고 이라크군이 눈치 못 채게 저기까지 어떻게 이동시키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1월 20일 날 이제 두 개 군단이 2차선 도로인 터프라인 도로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대형의 길이만 190km입니다. 와. 그들이 가지고 간 차량이 6만 5천여 대였습니다. 그리고 7군단 같은 경우는 저 가운데에 있는 게 7군단인데 240km를 이동해야 됐고요. 18공정군단 같은 게 제일 서쪽에 있는 부대인데 3주 동안 420km를 저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병대 같은 경우는 마치 쿠웨이트 쪽으로 해병대가 상륙하는 것처럼 계속 기만 작전을 실시를 했고 또 더욱 중요한 거는 공군이 항공 작전을 하고 있는 기간이었잖아요. 이라크에 혼을 빼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이런 군수 능력으로 무사히 병력을 처음에 이제 공격 출발 지점까지 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상 작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작전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지상 작전이 되냐면 이 지상 작전의 핵심은 레프트 훅입니다. 딱 그림이 생긴 그렇죠. 게 이렇게 생겼네요. 네, 저희가 권투에서 잽도 있고 뭐 물론 제일 센 건 어퍼컷이지만 사실 훅이 세거든요. 체중을 실어가지고 때리는 거잖아요. 이 레프트 훅 작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 기동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로 봤을 때 가장 우측에 위치해 있는 부대가 미 해병대 2개 사단과 범아랍 연합군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뭐냐면 이라크군이 점령하고 있는 쿠웨이트 영토를 남쪽에서부터 공격을 하면서 이라크군의 주력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네. 최대한 고착시키고 견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군으로 하여금 미군이 다국적군이 노리는 것은 쿠웨이트를 노린다라는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대들이 최대한 도망을 안 가고 여기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고 있는 부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맨 왼쪽에 서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부대가 지상군의 좌익을 담당한 미 18 공정군단입니다. 여기에는 미 14 보병사단도 있고 뭐 3기갑 연대도 있고 프랑스 기갑사단도 있고 8.2 공수사단 그다음에 101 공정사단 뭐 이런 전통의 부대들이 다 있죠. 근데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공격이 시작되면 신속하게 이라크 영토로 진격해서 저 위에 있는 강인 유프라테스 강 선까지 진출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프라테스 계곡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라크 본토와 쿠웨이트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군 사이의 연결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군단의 일부 부대, 특히 미-24 보병사단 같은 경우는 이라크 영토 깊숙하게 진출해가지고 바스라 외곽까지 도달을 해서 여기에 외곽 포위망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제일 핵심은 역시나 가운데 있는 7군단입니다. 이런 부대들이 해병대가 고착시키고 18공정군단이 뒤에서 차단하고 있는 동안에 7군단이 때려야 됩니다. 7군단은 지난번에 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5개 사단이 동원됐어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그 사단들이 하나같이 다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단이고 번호가 1번에서 3번까지 안에 있는 그렇죠. 얘네들은 역할은 중앙에서 이라크군의 주력, 즉 공화국 수비대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 가장 중요한 임무가 얘네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체중이 실린 주먹인 거죠. 7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곧바로 이라크 쪽으로 공격을 해서 북쪽으로 지나가다가 중간 목표인 콜린스가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콜린스가 있는데 거기를 지난 후에는 공격 방향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다가 공격 방향을 이제
튼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군을 타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 후 타격을 바로 우리가 레프트 훅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충격력이 어떻겠어요? 딱 틀면서 순간 강해지죠. 좁은 지점은 몰리죠. 더 세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공화국 수비대를 다 때려 부시겠다라는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동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쿠웨이트 쪽에 앞에 있는 아랍합동군과 미 해병대랑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18공정군단이나 이런 부대들이 공화국 수비대의 주력을 다국적군의 포위망으로 밀어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동 계획은 딱 보면 알겠지만 타이밍 서로 간에 네. 협조 되게 중요해요. 기동 계획도 지도가 아주 휘황찬란하죠. 네. 네.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계획이 잘 되려면은 각각의 부대들을 이끄는 사령관들의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인물들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었는지를 잠깐 한번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큰 인물들만 좀 볼게요. 제일 위에 역시 슈와츠코프랑 칼리드 왕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고 협조 관계이긴 하지만 11월 달에 이제 사우디 방어를 넘어서 우리가 사막에 폭풍 작전을 한다. 즉 쿠웨이트에 있는 이라크군을 공격한다는 그 전략으로 바뀌면서 모든 군사 작전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미군 사령관인 수하츠코프가 갖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수하츠코프에게 문제가 생겨요. 중부군 사령관, 다국적군 사령관으로서 전쟁에 참전하는 모든 미국의 육해 공군 작전을 다 주재를 해야 됩니다. 서로. 그 다음에 동시에 아랍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의 육해 공군 작전도 전반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게다가 또 뭐 해야 되냐면 미국 본토에는 합참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이 사람들과도 관계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상군 어떻게 보면 사령관입니다. 야전군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육군과 해병대를 또 협조를 시켜야 돼요. 머리 터지죠. 너무 과중한 인물을 가지고 했습니다. 있네요. 뭐 다행인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슈와츠코프가 대단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근데 별명이 곰이었다 네, 그러더라고요. 덩치가 워낙 크고 네. 성깔이 한 성깔 성격이 합니다. 진짜 불 같은 사람. 우린 고음이면 늦다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서는 고음이라고 하는 게 성격이 막 불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지역에 따라 사는 곰이 달라서 우리는 이제 반달곰인데 그쪽은 그리즐리잖아요. 그래서 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데 다 기자들 질문이 당신 별명이 곰인데 그 성격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이 막 날아가는데 나 원래 성격 좋아요. 내가 말이에요 뭐 대통령하고 뭐 국방부 장관 하는 거 내가 다 조정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래요. 그 아마 곰은 여론에서 붙여진 별명이고 네. 당시에 이제 부하들이나 미군에서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황소, 불이에요. 네, 혹은 독재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등치도 엄청 큰데 약간 직설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태평양 전쟁에서도 또 누구 황소 비슷한? 쪽이 조금 무서운 장군들이 좀 그쪽에 이름 많이 붙었었죠. 네, 그러니까 슈와츠코프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인물이 요속 중장입니다. 이 요속 중장이 실적으로 야전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슈와츠코프의 짐을 덜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실적인 부대를 지휘하는 미 7군단, 그러니까 프랭크스 중장이 지휘하는 미 7군단과 럭 중장이 지휘하는 미 18공수군단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슈와츠코프가 이들한테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요속을 통해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속 같은 경우는 이 사이를 뭔가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속이든 그다음에 7군단장인 프랭크스든 다 신중한 성격입니다. 슈와츠코프나 아니면 이 작전에서 요구했던 거는 과감한 기동으로 한 번에 점수를 많이 따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스타일은 뭐냐면 한 점 한 점 점수를 따면서 기회가 올 때 집중 공격하는 나름 체계적인 공격을 선호했던 입장이에요. 속도보다는 안정과 확실한 방법을 추구했던.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인물이 해병대 사령관 부모 중장입니다. 네. 해병대 2개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2개 사단을 이제 책임지는 일해병 원정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또 과감한 성향이에요. 해병답군요. 그렇죠. 특유의 공명심이 또 있습니다. 우린 해병대다. 언더독이거든요. 네. 뭔가 본인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인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공군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의 공군 구성군 사령관 혹은 공군 사령관인 척 혹은 찰스 호너 장군입니다. 별명이 척입니다. 이 사람도 베트남 전쟁의 베테랑이고 무려 111회를 출격한 사람이고 공군력으로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나름 믿었던 사람이지만 사실상 항공작전에 있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슈와츠코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육군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적은 같으나 방향성은 다른 네네. 지금 장군들의 구성을 한번 봤습니다. 네네. 자, 근데 뭐 저희가 미군 전투 스타일 한두 번 봅니까? 일단 이제 레프트북 작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엄청나게 공군 화력 붓고 포병 화력 붓고 그다음 이제 지상전 시작하겠죠? 그렇습니다. 드디어 지상전이 2월 24일에 개시되기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까지는 공군만 때렸다면은 또 막강한 포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강력한 포병대가 지상 목표들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MLRS, 이른바 강철비였죠. 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제가 오키나와 우리 전투하면서 그렇죠. 오키나와에 내린 강철비. 그렇죠. 네. 오키나와 때 그때 로켓이 엄청나게 그렇죠. 그때 때렸지만 로켓으로 날라온. 저게 어떤 무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뭘 통해서? 영화 강철비를 통해서. 강철비에 보시면은 개성공단에 나와 있던 북한 수뇌부와 여러 행사장에 있는 화동들을 향해서 이게 발사가 되죠. 단연장 로켓이죠. 그러니까 네. 저것도 집속탄이에요. 네. 위에서 팍 퍼져요. 그래서 왜 축구장 말하는 곳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1m 범인가요? 뭐 해서 다 네. 완전 초토화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기갑 차량도 위가 다 뚫리고 막 그런. 저게 M270인데요. 저 차량 이름이. 저기서 한 번에 12발을 쏠 수가 있죠. M26 로켓인데 이 안에는 수많은 자탄들이 들어있습니다. DPICM 이중 목적탄이라고 하는 게 644발이 들어있어요. 왜 이중 목적이냐면은 요거 하나하나 자탄 하나가 일종의 성형제약탄입니다. 그래서 요게 전차에 맞으면은 빵 하면서 전차 장갑을 뚫고 맞지 않더라도 이게 뻥 터지면서 파편을 흩뿌리면서 다른 소프트 타겟도 타격하는 거죠. 네. 이게 한 발에 644발이 들어있으니까 12발 한 차량에 쏘면은 무려 7,728발이 한꺼번에 쫙 뿌려지니 진짜 거기는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 지역은. 그래서 그 영화 강철비에 보면 자동차 밑에 숨어 있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MLRS가 떨어지면 자동차 밑에 있는 사람도 다 뭐 살아남기 살 힘들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것까지 힘들어요. 관통될 위험도 그리고 크죠. 저게 이제 가끔 이제 불발탈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지뢰 같은 역할도 해요. 밟아버리는.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 큰 건드리면 이 걸포전 당시에 M270이 89대가 들어왔어요. 89대니까 한 10개 포대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당시 이렇게 워낙 압도적인 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평가하기로는 1개 포대, 그러니까 9대가 통상적인 야포로 따지자면은 한 33개 대대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가 됐어요. 진짜 압도적인 위력이었죠. 첫날에 7군단에서만 야포는 한 11,000발을 쐈고 이 로켓은 414발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포병 진지를 갖다가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파악된 이제 보병 진지들도 저 수많은 자탄들이 떨어지니까 이라크 군들이 불벼락을 순식간에 맞은 겁니다. 그 야포와 MLRS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아파치와 코브라가 쫙 뜨면서 그 앞으로 M1A1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 보병 전투차가 쫙 들어가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공포를 선사한 것이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포병 공격이 올 거라는 걸 이라크도 생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왜 깊숙이 숨겨놨다가 오면은 이제 꺼내잖아요. 네. 이 지하에 있다가 올라오는 애들도 미국은 생각을 해놓고 공격을 진격로를 열 준비를 했겠죠. 그렇죠. 레이저 정밀 유도 폭탄으로 중요한 지휘 벙커들은 이때부터 막 계속 때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B-52들이 대량으로 또 출격을 해서 이제 화끈한 융단 폭격의 맛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2차 대전 때 보면 왜 깊숙한 벙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폭탄 떨어뜨려도 피해 안 입었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때쯤 사용되는 폭탄들은 이 지하에 있는 것들도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전방 기지들은 아주 그렇게 깊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GPS와 레이저로 유도되는 이런 정밀 폭탄 정도면은 파괴가 가능했고 정말 핵심 시설은 벙커버스터 폭탄도 쓰이기 시작했죠. 근데 벙커버스터는 딱 2발 쓰였습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우리가 지금 뭐 북한 타격할 때 쓴다는 GBU-28이 이때 최초로 쓰이긴 했는데 그 일반 땅은 거의 50m까지 파고 들어가고 콘크리트는 5m 두께까지도 뚫고 들어가는 이 폭탄인데 이건 폭탄 무게가 2톤입니다. 2톤. 확실하게 목표를 이것도 파괴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진짜 전통적이고 우악스러운 진짜 강펀치가 있죠. 토마호크를 쐈었던 전함, 미주리와 위스콘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쏴요 한 그게 포를. 궁금했어요. 네. 그게 전통적인 미국 전술이잖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함부로 못 들어왔었던 게
당연히 상륙 작전을 예견한 이라크군이 저 페르시아만 쿠웨이트 시티 쪽으로 들어오는 만 입구에다가 기뢰를 갖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또 저 만 안쪽에다가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을 콱콱콱콱 막 이제 쏟아 부었어요. 왜요? 아니 들어오면 불 붙이려고. 불 붙이려고. 그래서 막 거의 그런 자살 공격 준비까지 해놓고 있었는데 미군이 그래서 전략 폭격을 계속 퍼붓는 동안 저기에 소외 작전을 펴니다. 이제 저 기뢰밭에 쫙 통로를 내갖고 멀리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던 두 척의 전함이 들어옵니다. 드디어 이 지상 작전이 시작되자 저 16인치 한 포를 꽝꽝 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맞는 이라크군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상상할 수가 없죠. 포탄 하나가 거의 1톤입니다. 1톤. 자동차 하나가 날아온다는 얘기를 이라크군 스스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B-50에는 또 차원이 다른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주죠. 그러니까 저게 미국이 결국에는 상륙작전을 포기한 이유기도 합니다. 왜요? 해병대에서 상륙작전을 고집했음에도 저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앞에 그 다음에 상륙작전을 하려면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쿠웨이트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쿠웨이트를 엄청 파괴시키고 쿠웨이트를 해방시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약간 이제 이런 정치적인 논리도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이라크군을 공포에 빠뜨렸던 게 이 멧돼지죠. 멧돼지. 특징적인 게 바로 뭡니까? 요 앞에 이빨. 달려있는 네, 이빨에 달려있는 기관포죠. 진짜 무서운 것도 또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나옵니까? 이건 뭐 소리부터가 다르잖아요. 본격적인 지상전 흐름 잡아보죠. 근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사담 라인을 뚫어야 돼요. 사우디 국경지대에 어마어마한 지뢰 및 장애물 지대를 확 깔아놨고 게다가 이라크가 유전을 방어를 해버렸거든요. 검은 연기가 확 나는 상황 속에서 공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 73 미스틱 전투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군요. 네. 많은 군사 관계자들이 이게 드림 매치라고 해요. M1 에이브람스하고 T-70하고 싸우고 누가 이겨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전술가에 나가면서 진짜 드림 매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 같지 않습니다.